여러분, 인생길 답사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쓰리고 귀가 무거운 인연들이 있습니다. 분명 입으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뒤통수가 서늘하고 온몸에 진이 쏙 빠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내 안색은 탁해져 있고 괜히 내가 예민한가, 내가 속이 좁은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불쾌한 냉기, 그거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뇌에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무서운 본능적인 안목이 박혀 있거든요. 인간의 얼굴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천사를 노래하며 웃어도 속마음이 뒤틀리는 순간 0.04초라는 찰나에 눈가나 입꼬리가 음습하게 떨립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상대의 가면이 벗겨진 그 짧은 순간 뱀 같은 본색을 이미 목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먼저 도망쳐 라고 신호를 보냈던 것이지요.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참아왔던 건 안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 끝까지 상대의 가면을 믿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타인의 악의를 읽어내는데 서투른 법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이 그만큼 맑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맑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얼굴이라는 성적표를 읽어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품어온 생각과 욕망이 근육 하나하나를 깎아 만든 인생의 자화상이지요. 자, 여러분, 여길 좀 보시지요. 경주 토암산의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저 얼굴 앞에 서면 왜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까요? 단순히 조각이 매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저 화강암 속에 박힌 숭고한 진실함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입니다. 돌은 정으로 쪼지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보가 평생을 두고 쪼아내는 법입니다. 아무리 성형으로 주름을 펴고 금칠을 해도 평생 남을 속여온 인간은 그 눈동자 끝에 서린 흐릿한 기운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명당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온 길이 얼굴에 정직하게 조각된다는 무서운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번지르르한 가면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본색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안목을 답사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을 심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얼굴에 박힌 인생의 결을 읽어냄으로써 나 자신은 어떤 향기나는 자화상을 조각할지 고민하고 내 소중한 인생 명당을 누구에게 내어줄지 결정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결정적 얼굴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안목만 제대로 챙기셔도 다시는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고 인생 종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깊이 있는 통찰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답사길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빳빳하게 금칠한 가짜 얼굴. 자, 여러분, 제가 전라도 강진 귤동마을 다산 선생의 채취가 남은 다산 초당 아랫마을의 해남 윤씨 종가댁 어른께 들은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지요. 그 마을에서 평생 문중일을 도우며 어른들 모시던 후배 하나가 있었답니다. 겉보기에는 늘 생글생글 웃고 안색도 어찌나 빳빳하게 관리했는지 세월을 다 이겨낸 도인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종가대 거른이 망경루 툇마루에 앉아 그 후배의 눈매를 가만히 뜯어보니 입은 웃고 있는데 눈동자 끝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있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 이 작자가 문중 땅을 제 이름으로 돌리려 어두운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겉은 선비의 도포를 입었지만 속은 뒤틀린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냥한 가면을 썼지만 왠지 모르게 그 곁에 서면 기운이 흐려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우리 초상화의 정수라 불리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앞에 서서 그 서슬퍼런 기계는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훑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윤두서의 자화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몸체도 없이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눈빛 하나와 수염 한 가닥에는 선비의 고독과 정직함이 칼날처럼 박혀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한치의 거짓 없이 얼굴에 담아낸 안목의 결정체지요. 그런데 방금 그 후배 같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껍데기는 돈으로 처발라 빳빳하게 폈을지 몰라도 그 무표정 속에 고인 본성의 탁기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국보급 정직함을 지향하지 못하고 가짜 금치를 한 모조품 불상처럼 제 영혼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 통찰의 눈으로 보면 본성의 자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안면 근육을 통해 터져나오기 마련인데 수십 년간 남을 속이고 탐욕을 부린 인간은 아무리 주름을 지워도 입꼬리의 미세한 뒤틀림이나 눈동자의 살기를 숨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어도 속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비열함의 본색이 얼굴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빳빳한 얼굴은 사실 본성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막이었던 셈이지요. 독이 잔뜩 오른 뱀이 대가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안목이란 단순히 예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의 궤적이 얼굴에 남기는 격조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은 단아한 기품이 서리지만 남의 등치고 제 이속만 챙긴 사람의 얼굴에는 그 탐욕의 그림자가 깊게 박힙니다. 윤두서가 자신의 얼굴을 그토록 치밀하게 묘사한 건 자기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영원히 빚어낸 단 하나의 성적표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내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정직한 고뇌의 흔적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고 뺏으며 살아온 인간은 아무리 금치를 해도 그 눈동자에 서린 흐린 기운까지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 탁함을 향기로 착각하고 옆에 두는 건 타인에 대한 안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예의도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가짜 얼굴을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안목은 이미 충분히 깨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냉랭함은 당신의 맑은 영혼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이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명당은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면 이제 더 은밀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척 슬픈 표정을 짓지만 속으론 남의 고열을 빨아먹는 눈물 연기자 같은 인연들. 그들의 얼굴엔 어떤 일그러진 본성이 서려 있는지 다음 장에서 속속들이 살펴보시죠. 두 번째, 절박함을 연기하는 얼굴. 자, 여러분, 제가 화순 운주사 와불로 올라가는 길목, 그 층층이 쌓인 돌탑 아래서 비석을 깎던
칠성 아재께들은 기막힌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지요. 어느 날 타지 사내 하나가 공방 앞에 주저앉아 며칠을 눈물바람을 하더랍니다. 사업은 망하고 마누라는 도망갔다. 내 어린 자식들 굶어 죽게 생겼다며 사정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한지 무뚝뚝한 아재가 자식 등록금 하려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 쥐어주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화순 신도심 큰 길가에서 가슴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절박하다던 사내가 번듯한 의대차에서 내려 아주 기세등등하게 골프 가방을 메고 있는 게 아닙니까? 놀란 아재가 다가가 어깨를 톡 치며 자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었지요. 그 순간 사내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웃음이 싹 사라지더니 아재를 훑어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랍니다. 잠시 침묵하던 사내가 픽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아재, 그 돈은 아재가 마음 편하고 싶어준 것 아니요? 여러분, 이겁니다. 불쌍한 표정에서 포식자의 눈빛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0.2초였습니다. 내 선한 연민을 제 먹잇감으로 삼고는 그 호의를 비웃는 그 불길한 본새 말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운주사 와불의 그 거칠고 투박한 파격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건 못 만든 돌덩이일 뿐이다 라고 폄훼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운주사 골짜기에 누워있는 그 거대한 와불을 가만히 보십시오. 반듯하게 깎인 석굴암 부초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목구비는 삐뚤삐뚤하고 몸체는 투박하기 그지없지요. 하지만 그 일그러진 얼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민초들의 절박한 염원과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뜨거운 생명력이 박혀 있습니다. 그건 진실한 파격이고 숭고한 못생김이지요. 그런데 방금 그 사기꾼 같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껍데기만 절박함을 흉내내어 타인의 연민을 자극하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운주사 와불의 숭고한 절박함을 제 욕망의 도구로서 먹는 아주 천박한 연출일 뿐인 것이지요. 이걸 통찰의 눈으로 보면 포식자의 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냉수들이 사냥할 때 몸을 낮추고 약한 척 숨어들 듯 이들은 상대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지갑을 채웁니다. 얼굴에 수심을 가득 채우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깎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들의 표정을 분석해보면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동자는 쉼없이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 눈물이 먹히고 있나를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슬픔은 타인을 낳기 위한 미끼이지 결코 영혼의 고통이 아닙니다. 꼬미가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안목이란 화려함 속에 숨은 가짜를 가려내는 것보다 남루함 속에 숨은 진짜 위선을 읽어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아픔을 밖으로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묵묵히 견뎌내는 이들의 얼굴에는 운주사 와불 같은 단단한 기품이 서리지만 남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슬픔은 어딘가 모르게 소란스럽고 자극적입니다. 남의 고열을 빨아 제 배를 채우는 인간은 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인격의 빈곤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짓밟는 행위는 제 영혼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버리는 짓입니다. 그런 인간의 눈물 연기에 당신의 귀한 삶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공자의 제자 자곰은 말했습니다. 말이 번드르르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자를 가까이 하면 그 친절함 뒤에 어떤 계상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약점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다만 그 자산을 노리면 이들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표정 뒤에 숨은
냉정한 계산을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삶마저 그들의 연극무대 속 소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절박한 연기를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직관은 아주 예리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묘한 거부감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보호 신호이니 더 이상 내가 너무 박정한가 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의는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진실한 사람에게만 전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눈물 뒤에 칼을 숨긴 인간을 꿰뚫어 보았다면 이제 더 여우 같은 인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서적 살인마들. 그들의 소름 돋는 미소 뒤에는 어떤 본성이 서려 있는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들여다보시지요. 세 번째, 생글생글 웃지만 눈 많은 차가운 얼굴. 자, 여러분, 제가 담양 소세원 광풍각 아래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그곳 정원을 대대로 돌봐온 창수 형님께 들은 등줄기 서늘한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지요. 그 마을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기로 소문난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늘 얼굴에 생글생글 미소를 달고 살아서 주변에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가가 마을 어르신들의 땀을 모아 큰 사업을 벌였다가 일이 틀어지자마자 그 웃는 낯짝 뒤에 숨겨진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땀을 잃게 생긴 어르신들이 찾아가 읍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입으로는 여전히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며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그 눈동자만큼은 초점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더랍니다. 창수 형님이 그 눈을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안광을 본 것처럼 몸서리가 쳐졌다더군요. 말은 비단결인데 눈은 칼날인 그 기괴한 불일치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한국 정원의 정수라는 소세원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겉핥기로만 보고 그늘진 구석에 숨은 서늘한 그림자를 못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세원을 보십시오. 볕이 잘 드는 곳은 세상 평화롭지만 담장 밑이나 계곡 구석진 곳에는 아주 깊고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있어야 볕의 소중함을 아는 게 자연의 이치지요. 그런데 방금 그 사업가 같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얼굴 전체에 억지 햇살 같은 미소만 가득 채워놓고 정작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생명력도 없는 죽은 그림자만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소세원의 그림자는 철학이 담긴 여백이지만 이들의 눈에 박힌 그림자는 타인의 마음을 차갑게 얼려버리는 어둠일 뿐이지요. 이걸 아주 재미있는 실험으로 증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의 웃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입만 가리고 눈만 보여줬을 때와 눈을 가리고 입만 보여줬을 때 어느 쪽이 진짜 웃음인지 맞춰보라고 했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입만 보고는 다들 속아 넘어갔지만 눈만 본 사람들은 단번에 가짜를 차단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기뻐서 웃을 때는 눈가 근육이 본능적으로 수축하며 자잘한 주름이 잡히는데 이건 뇌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라 억지로 흉내를 못 냅니다. 하지만 남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입 근육만 의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가는 빳빳하게 굳어 있는 것. 그건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당신을 어떻게 요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안목이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의 온도를 읽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슬플 때 눈이 젖고 기쁠 때 눈이 빛납니다. 하지만 본성이 뒤틀린 인간은
표정을 기술로 부립니다. 소세원의 주인이었던 양산보 선생은 처사로서의 맑은 기계를 지켰기에 그 정원에도 맑은 기운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차가우면서 겉만 웃는 인간의 안색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위선이 감돕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그 창에 커튼을 치고 타인을 속이려는 자들과는 그 어떤 진심도 나누지 마십시오. 공자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보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며진 안색은 결국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 미소에 현혹되어 당신의 귀한 진심을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차가운 사냥터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가운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렸다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안목은 이미 충분히 깨어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낀 그 거리감은 당신의 맑은 영혼이 저 가짜 얼굴에 속지 말라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믿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 명당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렇게 소름 돋는 미소를 솎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더 비겁한 얼굴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듯 비굴하게 펴지다가 약한 자 앞에서는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는 그 고무줄 같은 안색들. 그들의 낯짝에는 어떤 비굴한 탁기가 서려 있는지 다음 장에서 차근차근 짚어보시지요. 네 번째, 강자 앞에선 비굴하게 펴지고 약자 앞에선 사나워지는 얼굴. 자, 여러분, 제가 전남 영암 월출산 아래 구림마을에서 비석 세우는 일을 가업으로 잇는 팔봉 노인께들은 기막힌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지요. 그 동네에 대대로 땅을 좀 가진 한 문중의 장손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참 묘한 게 서울서 고위관직에 있다는 사람이나 돈 깨나 만진다는 양반들이 내려오면 얼굴 근육이 어찌나 유연한지 간이라도 빼줄 듯 생글생글 펴지더랍니다. 아첨하는 말씨에 안색까지 아주 보들보들해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마을에서 집 나르는 일꾼이나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친척들 앞에만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색이 사납게 돌변합니다. 눈에는 힘을 팍 주고 입꼬림은 뒤틀리며 사람을 아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것이지요. 팔봉 노인이 그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답니다. 사람 낯짝이 저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졸었다 하니 저건 선비의 얼굴이 아니라 장사꾼의 얼굴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건 말입니다. 월출산 꼭대기에 우뚝 앉아 천년을 견뎌온 국보 마애열의 좌상의 그 당당한 기계는 배우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얼굴색을 갈아치우는 아주 비겁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 새겨진 마애불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람이 불건 눈보라가 치건 그 장중하고 자애로운 안색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는 상대의 신분을 물어보며 표정을 바꾸지 않지요. 그런데 방금 그 장손 같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라는 햇볕이 비치면 비굴하게 녹아내리고 약자라는 그늘이 보이면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제 삶의 중심이 없으니 대상에 따라 얼굴 근육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월출산 마애불의 기품 있는 얼굴과는 거리가 먼 아주 천박하고 비겁한 안색인 것이지요. 이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의 사진과 사회적 약자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며 안면 근육의 변화를 측정했지요.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든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굴한 본성을 가진 자들은 권위자 앞에서 광대 근육이 과하게 올라가고 눈꼬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반면 약자 앞에서는 미간 근육을 극도로 수축시키며 공격성을 드러내지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존감이 바닥인 인간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할 때 나타나는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얼굴을 성형하듯 갈아 끼우는 것이지요.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안목이란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격조를 유지하는 얼굴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낮은 곳에 임할 때 더 부드럽고 높은 곳에 설 때 더 꼿꼿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흐린 인간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제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만큼 반드시 그 억눌린 자존심의 대가를 약자에게서 받아내려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라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비굴한 사람은 친절을 베풀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를 증오하고 오만한 사람은 상대를 멸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우를 바란다. 강자 앞에 비굴한 자는 반드시 그 보상 심리를 약자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 비굴하게 펴진 웃음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으려는 도끼가 숨어 있는 법이지요. 그런 인간의 비단 같은 친절에 속지 마십시오. 그 친절은 당신이 그들보다 강할 때만 유효한 시한부 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그 가증스러운 안색을 보며 거리낌을 느끼셨다면 당신의 직관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의 빈곤한 인격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그런 비겁한 얼굴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고귀합니다. 자, 이렇게 비굴한 얼굴까지 솎아내고 나면 이제 빌런들의 마지막 끝판왕이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선한 척, 다 아는 척하며 다가와 은근슬쩍 당신을 가르치려 들고 깎아내리는 오만한 안색. 그들의 낯짝 뒤에는 어떤 뒤틀린 욕망이 박혀 있는지 다음 장에서 꼼꼼히 파헤쳐 보시지요. 5번째, 다 아는 척하며 사람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얼굴. 자, 여러분, 제가 경북 안동 병산서원 앞마당에서 평생 서원 관리하며 유림들 뒷바라지 해온 만대로 지킴이 성씨 어르신께 들은 기막힌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지요. 그 동네에 젊어서 고시 공부 좀 했다고 늘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는 한 문중 후손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참 묘한 게 동네 어르신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딱 끊고 아, 그것 말이야 하고 가르치려 드는 게 일이었지요. 상대가 말을 하면 눈꺼풀을 반쯤 내리깔고 입꼬리를 비틀며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하고 비웃는데 성씨 어르신이 그 안색을 보며 혀를 찼답니다. 사람 낯짝이 저렇게 지식의 몽둥이질을 해대니 저건 선비의 얼굴이 아니라 무례배의 얼굴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건 말입니다. 병산서원의 그 겸손하고 단아한 만대로의 미학은 배우지 못하고 담장만 높이 쌓아 제 위세를 과시하려는 천박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만대루를 가만히 보십시오. 낙동강과 병산을 가리지 않으려고 기동 높낮이를 제멋대로 생긴 나무 그대로 조절하고 주변 풍경을 안으로 모시는 그 자애로운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은 상대를 포용하는 부드러움에서 나오는데 방금 그 성씨 어르신이 말한 화상 같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제 얄팍한 지식을 몽둥이 삼아 타인의 자존감을 패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병산서원 만대로의 기품 있는 얼굴과는 거리가 먼 아주 천박하고 오만한 안색인 것이지요. 이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게 한 뒤 안면 근육의 변화를 측정했지요.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든 근육의 움직임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만한 본성을 가진 자들은 상대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턱 근육이 긴장되고 눈동자는 상대의 눈이 아닌 정수리를 향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존감이 바닥인 인간이 가르침이라는 권력으로 제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할 때 나타나는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턱 각도를 성형하듯 조절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인문학적으로 볼 때 진짜 아는 사람은 제 지식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알미 깊어질수록 겸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법이지요. 하지만 본성이 뒤틀린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조각으로 타인을 내리누르며 스스로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제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만 제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불안의 증거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하지만 오만한 자들은 제 무식을 가리려 타인을 가르치는 연극을 합니다. 그 비릿하게 펴진 웃음 뒤에는 반드시 상대를 짓밟으려는 도끼가 숨어 있는 법이지요. 그런 인간의 비단 같은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친절은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을 제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한부 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척하며 당신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 가증스러운 안색을 보며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당신의 직관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의 빈곤한 인격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그런 오만한 얼굴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고귀합니다. 6번째, 당신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나는 자화상을 조각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타인의 서늘한 안색들을 들여다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남 강진 다산초당 뿌리길에서 만난 귤 동마을 종갓댁 어른의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며 답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어른 말씀이 평생 문중 어른들 모시며 모진 풍파 겪어온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안색이 나이가 들수록 어찌나 맑고 단아한지 마을 사람들이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종갓댁 어른이 그 안색을 보며 무릎을 치셨지요. 사람 낯짝은 제 마음보가 평생 공들여 깎아 만든 석상이라더니 저 양반은 모진 세월을 원망으로 깎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깎았구만 이라고 말이지요. 이건 말입니다. 우리 불교 미술의 최고 정수라 불리는 국보 반가사유상의 그 깊고 오묘한 미소가 우리 삶에 투영된 꼴입니다.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앉아있는 반가사유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쪽 뺨에 손가락을 대고 고뇌에 잠겨 있지만 그 입가에는 세상 만사를 다 품어낸 뒤에 지극한 평온이 흐릅니다. 반가사유상은 남을 심판하려 눈을 부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히 자신을 응시하며 스스로를 숭고하게 빚어낸 안목의 결정체지요. 남의 얼굴이 독초인지 살피며 마음을 태우는 대신 저 미소처럼 내 안색을 명당으로 가꾸려 했던 그 치열한 사유가 우리 인생을 국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경이롭게 보여주는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평생 감사와 정직을 실천하며 산 사람들의 뇌를 측정해 보니 노년이 될수록 정서적 안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또래 일반인보다 더욱 풍부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마음은 안면 근육의 이완 회로를 활성화해 세월이 흘러도 인위적인 시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기품 있는 주름을 조각합니다. 얼굴은
영혼이 빚어낸 성적표이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준 가장 정직한 훈장인 셈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안목의 완성은 타인의 안색을 살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색 뒤의 진실을 읽어냄으로써 내 영혼의 주권을 단단히 거머쥐는 데 있습니다.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가짜 미소나 위협적인 표정을 살피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표정의 바닥을 읽어내기에 상대가 어떤 수작을 부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꼿꼿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그 척박한 세월 속에서도 안색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만으로도 능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인연이 고달파도 내가 내 얼굴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면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의 명당입니다. 타인의 본색을 읽어내는 통찰을 가졌다면 이제 그 지혜를 나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로 삼으십시오. 저건 지나가는 풍경이다 라고 내 안목이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정원은 비로소 평화로운 휴식처가 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어지럽히는 6가지 안색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쯤 머릿속에 그 고약한 화상들 얼굴이 몇 개쯤 두둥실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답사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솎아내어 멀리 쫓아버리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등 돌리는 법을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답사길을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 내 눈에 통찰의 등불을 켜기 위함입니다. 여길 좀 보시지요.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지나 여주의 고달사지 같은 옛 절터에 한번 서보십시오. 지금은 화려한 법당도 쟁쟁하던 종소리도 사라지고 주춧돌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텅 빈 황무지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안목 있는 사람은 그 빈터에서 오히려 화려한 본당보다 더 큰 울림을 읽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비례와 배치의 흔적, 그리고 그 땅이 품고 있던 본래의 명당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돌덩이 하나에서 옛 가람의 당당한 풍채를 고스란히 읽어냅니다. 사라진 껍데기보다 남아있는 본질을 보기 때문이지요. 사람 인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화상이 내 곁에 있든 떠나가든 사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 그 사람의 안색 뒤에 숨은 본성을 내가 명확히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본성을 통찰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정원을 망치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되는 것이지요. 잡초를 굳이 다 뽑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건 잡초다 라고 내 안목이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내 귀한 꽃은 이미 보호받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인연이 정리된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떠난 자리, 내 마음에서 조용히 물러난 그 자리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격조를 높여줄 영혼의 명당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답사가 여러분의 마음속 묵은 체증을 씻어내는 맑은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타인의 가면을 읽어낸 그 예리한 눈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만의 찬란한 자화상을 정성껏 조각해 나가십시오. 고생한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참 애썼다. 그 고단한 인연들 속에서도 네 안색 지키느라 정말 장하다. 타인의 본색을 읽어내는 안목을 갖춘다는 건 세상의 탁한 기운 속에서도 나만의 고유한 빛깔을 잃지 않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빚어낸 단 하나의 굿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명당을 지켜낼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름은 비로소 기품 있는 훈장이 되고 여러분의 미소는 반가 사유상에 그것처럼 숭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답사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와 큰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생 답사길의 든든한 동인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또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기막힌 답사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굿보급 안색으로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